안녕하세요. IFRS 중급회계 저자 신영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IFRS 중급회계 제11판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로 중급회계 강의를 합니다만 매학기 하고 있죠. 근데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해서 중급회계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중급회계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중급회계 IFRS 중급회계 11판은 상권, 하권으로 분리되어 있죠. 대학에서는 중급회계 1을 상권으로 강의를 하고요. 중급회계 2를 하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급회계 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중급회계 1, 2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 시리즈에는 상하권 동영상 강의를 순차적으로 모두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첫 시간 1장인데요.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이 챕터는 중급회계 인트로덕션 챕터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뭔지, 재무보고, 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 이런 등의 기본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공인회계사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그 시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2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IFRS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안 들은 것보다는 듣고 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장 별로 어렵지 않고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봐도 대부분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 1장 내용은 이번 강의 간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빼지 않고 강의하는 것보다는 단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급회계 첫 번째 강의 제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의 주요 내용은 재무회계가 무엇인지, 재무보고를 내부로 두면 회사가 자발적으로 안 하니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다. 내부로 둬도 자발적으로 할 거다라는 규제와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있고요. 재무회계 정보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 기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의 어떤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로는 4쪽인데요. 재무회계의 의의입니다. 과거부터 회계의 정의를 여러 기관에서 내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마지막 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일단 따라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용자는 왜 회계 정보를 원하는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사결정이 아니라 소위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회계 정보로부터.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보면은 회계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여기서 경제적 실체라 하면 회사 하나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그건 법적 실체죠. A 회사, B 회사 지배 종속 관계의 연결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라는 말이 뒤에 이야기할 재무보고하고 연기가 되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단순하게 제가 서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 내용만 1장은 스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 3, 4, 5, 6 계속 나가는 챕터는 꼼꼼하게 제가 다 짚어드리기로 하죠. 자, 그림 2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기업 실체가 있고요. 기업 실체가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이용자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를 지칭하죠. 외부 정보 이용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가 투자자, 이 투자자는 현재 투자자, 즉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를 다 지칭하고요. 대여자, 즉 돈을 꿔주는 은행 등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대여자뿐만 아니라 고객이라든지 즉 거래처죠. 일반 대중, 정부, 애널리스트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자금을 공유하는 투자자, 대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때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뭘 믿고 막 돈을 꿔주겠습니까? 따라서 기업 실체로부터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원하겠죠. 경영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정보를 원하죠. 그래서 회계 정보는
내부 정보 이용자로도 가고 외부 정보 이용자로도 갑니다. 이때 한 가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은요. 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되는 요 회계 시스템을 매니지럴 어카운팅, 관리 회계라고 불러요. 반면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되는 요 회계 시스템을 재무 회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관리 회계가 아니라 중급 회계는 요 재무 회계 시스템 쪽이죠. 즉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특정한 양식으로 만든 요 정보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관리회계 쪽은 경영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제한 없이 받아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도 이쪽으로 가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주로 재무제표라는 정보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때 지금 이게 A라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요. 세상에는 B, C, D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A뿐만 아니라 B, C, D 여러 회사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로부터 자금을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왜냐하면 A, B, C, D 기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등에서 꿀 수도 있고요. 직접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특정 정보로 대부분 귀결이 되는데 회사마다 재무제표를 만들 때 지 멋대로 만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 회사를 비롯한 모든 회사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데 준거하는 회계 기준을 보통 GAAP이라고 불러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회계 기준입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고 이쪽에 넘겨주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A, B, C, D 이런 회사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주는데요. 이 재무제표는 갭에 따라 만들었으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갭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분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사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직접 A나 B 회사 등에 들어가서 재무제표가 정말 갭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관찰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재무제표 믿어도 되나? 이런 의구심이 항상 들 거란 말이죠. 이때 그림 2를 보면은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되는 요 과정만 보는데요. 대표적인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입니다. 회계 올릴 때 배웠던 재무상태표 등 포괄손익계산서 등등등. 외부 정보 이용자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재무제표가 갭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기업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죠. 못 믿겠다 이거지. 이때 누군가가 이 사이에 들어가서 재무제표가 정말 갭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한번 검증을 하고 의견을 준다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조금은 안심하고 자금을 공유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회계감사를 특정 자격증을 부여한 전문가한테 맡기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하는 자가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는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업무가 회계감사죠. 결국은 회계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외부정보 이용자를 안심시키면 외부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자금을 공유하고 이와 같이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일조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외부정보 이용자가 즉 대여자, 투자자가 돈을 갖고 있는데 못 믿겠으면 이 희소한 자원이 막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가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손해죠. 이런 회계감사에 기능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교재 9쪽에는 재무보고의 규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회사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거다. 즉 좀 전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회사가 있고요. 이쪽에 외부정보 이용자, 즉 자금을 갖고 있는 자예요. 대여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조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발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회사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무료로 이쪽한테 제공이 되는 것이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돈 만드는 정보 제공을 얘가 왜 하겠느냐. 강제로 제공을 하도록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 주장이 100% 옳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회계 정보의 공시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겠고 또 제도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회계 정보의 기능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정보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정보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혹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정보를 갖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불평등이 생겨요. 이걸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정보 비대칭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역선택이 생기고요. adverse, 뭐 역이라는 말이 벌써 부정적으로 들리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문제를 재무회계 정보가 해결할 수 있다. 뭐 해결이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없애는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역선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흔히 중고차 매매 시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중고차 시장에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는데 전적으로 매도자가 정보 우위에 있죠. 그 차에 대한 모든 성능은 매도자가 다 알고 있을 거잖아. 자기가 몰던 차를 자기가 파는데 이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차인지 한번 어디 벽을 박은 차인지 매수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이 차는 전혀 흠결이 없는 차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후진차도. 혹은 또 매도자가 정말 자기가 유지보수를 잘한 깨끗한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매수자는 한번 확 깎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저거 거짓말이야 라고. 이런 정보 비대칭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못 믿겠다는 거지.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고 하니 정말로 품질 좋은 차를, 중고차를 갖고 있는 자는 그 시장에서 이탈을 할 거라고. 아예 안 팔어 이러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남는 차들은 품질이 나쁜 차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품질이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고, 그래서 품질 좋은 차는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낮은 차는, 품질이 나쁜 차는 가격도 낮게 되고, 이래야 이 시장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품질 나쁜 자동차만 시장에 남게 되고 매수자는 여기에 제대로 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오더라도 가격을 다운시키려고만 하니 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보 비대칭으로 이러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의사결정을 초래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해요. 이거를 회계 분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 경영자가 있고요. 외부 이용자가 있습니다. 외부 이용자, 즉 대여자, 뭐 투자자. 당연히 회사 경영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잖아요. 이용자는 던져주는 것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 공시를 2분기, 3분기, 뭐 분기별로 공시를 한다고 할 때 아직 공시는 안 했지만 대박을 쳤어. 그러면은 회사 내부자들끼리 먼저 주식을 사. 그리고 나서 어나운스를 하면 여기는 이미 주식이 오른 다음에 알게 될 거 아닙니까? 혹은 반대로 이번에 큰 손실이 났어. 연구개발하다가 결국은 꽝 됐어. 그러면은 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뭔가 실패했다라는 거를 어나운스하기 전에 미리 관련자들이 주식을 확 팔아버려요. 그리고 어나운스를 하게 되면은 외부 이용자만 골탕을 먹을 거 아닙니까? 흔히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그런 주가 조작 사태를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회사 경영자가 외부 이용자의 효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순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재무회계 정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내부 정보의 신뢰성을 일단 유지를 하면서 적시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Delayed Disclosure가 아니라 즉시 되게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즉시 공시하도록 수시 공시 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또 내부 경영자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법도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외부 정보 이용자고 회사가 긴밀하게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R,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자주 열 필요도 있겠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역선택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불균형이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가 도덕적 해이라는 건데요. 도덕적 해이는 어느 일방이 다른 계약 당사자가 관찰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발생이 되는 건데요.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소유는 주주죠. 소유자. 요거는 따로 전문 경영인을 들여다 놨을 때 밖에 있는 주주들은 항상 불안한 거야. 이 경영자가 뭔가 해먹진 않을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경영자의 이의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문은 많습니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오너 경영을 하는 쪽이 이익 조정이 덜하다라는 것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통된 연구 결과인데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산출된 회계 수치에 근거하여 경영자가 이익 조정을 못하게 요 회계 수치에 근거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특별 보너스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죠. 회계 수치 조작하면 어떻게? 이거를 위해서 회계감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간시 시스템을 여기다가 또 뒷받침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재무회계 정보의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앞서 보았던 역선택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한다라는 거예요. 교재 14쪽 4절에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회계 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거할 통일된 지침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각자 알아서 회계 기준을 제정하다 보니 국가 간의 재화나 용역 이동이 덜할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재무제표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가 간의 통일된 회계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3년에 뒤에서도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족이 돼요.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을 계속 제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현재 140여 개 전 세계 국가 중에 140여 개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어떤 변천사가 쭉 설명이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때 읽어보시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2000년 이전에는 금융위원회든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및 각종 준칙을 제정했어요. 2000년 하면은 딱 감이 안 오는데 1998년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의 IMF, IBRD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들여다보니 아니 국가가 정부기관이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작성자인 기업이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회계기준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또 회계기준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네들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회계기준을 유리한 쪽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립적인 제3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 정부도 이용자의 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면 안 된다라는 조언에 따라서 중립적인 제3자가 발족이 돼요. 그게 바로 한국회계기준원인데요. 2000년부터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해석서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과거 거를 전부 폐지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 외국에서는 전부 국제회계기준을 지금 적용하더라. 그래서 2007년에 어나운스를 해요. 우리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겠노라고.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을 모든 기업한테 다 적용하려니 조그만 기업들은 숨이 차. 그걸 다 적용하려니까. 그래서 일단 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을 먼저 의무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거보다 좀 소프트하게 적용해도 되겠다 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을 별도로 한국회계기준원이 만듭니다. 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문으로 된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를 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라고도 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런데 요 두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이고요.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지도 않는 10억, 20억, 30억짜리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숨차. 그래서 2014년에 법무부가 부랴부랴 아주 약식의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표 2를 보면
회계 기준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한국채택국제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요거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를 받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는 회사인데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상장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이더라도 금융이나 공기업 등은 다 IFRS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 회계기준. 그럼 국제회계기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국가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을 제정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했었죠. 자본시장이 국제화됐습니다.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1973년에 IASC라는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가 설립이 돼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해서 16개국이 런던에다가 본부를 차리고 설립을 했죠. 그리고 요 IASC에서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말 그대로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두 41개의 기준서를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SIC는 뭐냐면은 요 기준의 해석 기관입니다. Interpretation Committee. 그래서 여기도 뭐 32개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제정을 했는데 문제는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도 이거를 좀 따르라라는 준수를 하고자 하는 강제력이 민간기구니까 없다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IOSCO라는 기관은 뭐냐면 국제 상장을 주관하는 국제 기구인데요. 국제 상장을 할 때는 IAS를 적용하여 회계 기준을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이러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기폭제가 됐죠. 그리고 EC 회원국이 IAS 적용을 의무화했는데 어쨌거나 2000년에 들어와서도 IASC 조직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고요. IAS도 즉 국제회계 기준도 별다른 어떤 수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1년에 IASC의 후임 기구로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로 조직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이슈잉하는 회계 기준을 IFRS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그리고 이 SCI가 Interpretation Committee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EFRIG이라고 하는 IFRIC. 그래서 여기서 기준 해석서를 제정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예전에 IASC 시절에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SCI의 Interpretation 해석서가 있고요. 그런데 2001년에 후임 기구로 IASB가 IFRS를 만들고 그 다음에 EFRIG 해석서를 이슈잉하면서 이거를 없애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그대로 있고 얘를 또 새로 만들면서 만약에 상충이 되면 유서 한두 개가 사라지기는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상당 부분 IAS, SIC, SCI 인터프리테이션은 남아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전부 통칭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국제회계 기준을 보통 IFRS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르지만은 더 나가서 국제회계 기준 하면은 이 네 가지가 모두 살아 있으니까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ESG 정보 공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IFRS 재단 밑에 좀 전에 이야기한 IASB가 있었고 IASB가 IFRS를 제정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이 IFRS 재단이 여러 가지 기구를 합병을 하고요. 그래서 IASB를 설립을 했어요. 자세한 요 중간 내용은 책에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꾸느냐면 IFRS 재단이 IASB하고 ISSB, SSB는 뭐냐면은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입니다. 국제 지속 가능 기준 위원회라는 걸 했고요. 여기도 또 IFRS래. IFRS는 회계 기준인데 여기도 IFRS라고 그러면은 막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IFRS Accounting Standard,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그래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각각 이슈잉을 하고 있습니다. 요 IFRS 17개가 17호까지 나온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1호, 2호 해서 두 개가 나온 상태인데 IFRS 재단이 이쪽 지속 가능성 ESG와 관련해서 요 기준을 지금 키우려고 야심차게 조직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2장부터 보게 될 국제회계 기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규칙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 회계 원칙입니다. 예전에 규칙 중심 뭐 이 경량화된 게 많았어요. 뭐 30% 초과, 50% 초과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량화된 국제계 기준은 수치로 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죠.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현재 빅4라고 해서 대형 회계법인 4군데가 있는데요. 뭐 KPMG, EY, 딜로이트, 뭐 PwC 등등이 있는데 빅4 간에도 의견 불일치가 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 지배 종속 회사가 있을 때 페어런트, S, 서브시디어리 각각의 재무제표가 있을 것 같지만 요거를 통합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입니다. 요때 요 지배기업만의 재무제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중에 고급회계소 배우는데요. 또 별도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일단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입니다. 요 나머지 재무제표는 공시하든 말든 국제계 기준은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요 개별 실체의 재무제표가 원래 법에서 공시하도록 한 재무제표 아닙니까? 국제계 기준이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별 실체의 재무제표 둘을 합친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겠죠? 이 연결재무제표 다 시장에 지금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계 기준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모든 걸 다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종전기준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4장부터 이제 자산, 부채, 자본,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여기저기서 공정가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IASC가 IAS 이렇게 41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넘버 1, 넘버 2 이래놨어요. 그리고 SIC 기관에서 인터프리테이션도 계속 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한편 IASB라는 조직이 2001년에 변 조직 구조를 개편을 해서 IFRS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17개가 나와 있고요. 또 이프릭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 계속 해석서도 지금 10여 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영어로 보면은 전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회계 기준으로는 요거를 기업회계 기준서로 번역을 했어요. IAS를. IFRS도 기업회계 기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넘버원, 넘버원 영어로 하면은 다른데 한국말로 하니까 똑같잖아. 한편 SIC 인터프리테이션, 이프릭 인터프리테이션 모두 기업회계 기준 해석서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넘버원, 여기도 넘버원이면 우리는 번호를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다 보면은 기준서 몇 호, 몇 호, 몇 호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꼭 뭐 시험을 위해서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실무 회계사들은 당연히 주요 번호와 그 번호 안에 들어있는 문단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느 기준서를 이 상황에서 적용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시험에 이 번호가 몇 호냐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왕에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금융자산 기준서는 1109호구나, 유형자산 기준서는 1016호구나, 뭐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IAS는 1000번으로 나갑니다. 1000. IFRS는 1100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뭐 1105호 이러면 IFRS구나. 1005호 하면은 IAS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인터프리테이션은 2000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000하고 2100이 있는데요. 2000은 SIC 인터프리테이션이고요. 2100, 1, 2, 3, 4 이렇게 나가면은 이프릭 인터프리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이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장 개념체계 3장부터 본격적인 IAS 또는 IFRS 각 번호별로 쭉 우리가 뭐 차근차근은 아니지만요. 3장에서는 재무제표 표시고요. 4장부터 자산을 먼저 배우고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2장부터 보도록 하고요. 이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